네, 이번 시간에는 청소년기의 또래 관계에 대해서 살펴볼 텐데요. 또래 관계는 정말 중요합니다. 아, 지난 시간에도 왜 청소년기 자아중심성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밀접한 또래 관계가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자아중심성만이 아니라 우리가 정말 건강한 성인으로 성장하기 위해서, 그리고 진정한 나의 정체감을 찾고 나중에 내가 어떤 어른이 될지를 가늠하기 위해서도 또래 관계는 엄청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또래 관계에 대해서 간단하게 살펴볼게요. 일단 또래 집단의 기능, 이거 굳이 말씀드려야 될 필요가 있을까 싶을 정도로 다들 아시는 겁니다. 하지만 그래도 간단하게 얘기하자면 일단 사회화의 기능이 있습니다. 부모하고 잘 지내면 사회화가 잘 되는 건 물론 부모하고도 잘 지내야죠. 근데 부모님들은 나에 대해서 사실 객관적인 평가를 잘 하기가 어렵습니다. 고슴도치도 자기 새끼가 예쁘다고 하잖아요. 사실 고슴도치는 귀엽습니다만 모든 부모는 자기 자식을 좀 더 내 아이다라는 눈으로 볼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지나치게 가혹할 수도 있고 지나치게 너무 과대평가를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또래 친구들은 좀 더 객관적입니다. 그리고 또래 친구들의 눈으로 나를 보는 게 더 도움이 되는 게 뭐냐면, 부모님은 부모 세대의 가치관과 부모 세대의 틀을 가지고 있고 그 틀로 나를 보기 때문에 내가 가지고 있는 잠재력, 그 미래 사회에서 내가 어떤 능력이 유용할지를 제대로 볼 수가 없어요. 하지만 또래 친구들은 나랑 같이 어른이 되어서 나중에 미래 사회에서 같이 살아갈 존재들이잖아요. 그러니까 걔네들이 중요하게 여기는 것들, 그게 사실 부모님이 보시는 것보다 미래에 내 장래에 더 유용할 가능성이 높겠죠. 그리고 부모가 강제하는 규칙들이라는 게 대개는 말대답하면 안 되잖아요. 부모님이 이제 이거 해라 라고 하면 그냥 하는 거죠. 그리고 그 하라고 하는 것들이 그 내가 사는 집에서 필요한 것들이에요. 근데 또래 집단을 통해서 습득하는 규칙들은 집에서 필요한 게 아니고 사회생활을 할 때 필요한 것들이에요. 다른 그 친구들하고 지낼 때만 유용한 게 아니라 다른 집단에 가서도 똑같이 유용한 것들이죠. 그러니까 또래 친구들하고 잘 지내고 또래 친구들의 평가 결과를 받아들이고 또래 친구들이 요구하는 규범을 습득하는 건 내가 사회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사실 정말 유용합니다. 그리고 본능적으로 우리는 나와 나이가 비슷한 사람하고 나이가 전혀 다른 사람들이 주변에 있을 때 누구의 행동을 더 많이 보느냐 하면 나와 나이가 비슷한 사람들에게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그 사람들의 행동을 더 많이 보고 모방을 하려고 해요. 인간의 본능입니다. 그러니까 갓난아기는 아니고 한 3살 넘은 아이들부터 그런 행동 패턴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어린아이들은 자기가 하는 행동이 누군가에게 공격이 될 수 있다는 걸 잘 몰라요. 그리고 어떻게 해야지 친근한 행동하고 공격적인 행동의 차이를 잘 구별을 못하죠. 부모님이 봤을 땐 공격적인 행동도 귀여울 수 있잖아요. 그럼 막 왁왁 하고 뭐 욕하고 소리 지르는 걸 어떤 할아버지나 이제 조부모님이나 부모님이 너무 귀엽다고 좋아하면 나중에 애가 그게 좋은 건 줄 알 수도 있어요. 근데 또래 친구들 사이에선 그런 일이 통하지 않죠. 뭐가 공격이고 뭐가 친사회적인 행동인지 또래 친구들은 명확하게 구별해주고, 그리고 또 누군가를 공격하고 싶으면 이런 행동을 하는 게 효과적이다. 누군가하고 친해지고 싶으면 이런 식으로 행동하는 게 효과적이다라는 걸 주변에서 또래 친구들 사이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보면 다 알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모두 또래 친구들이 제공하는 학습, 다양한 사회화의 경로이고 기회이기도 합니다. 또 하나, 또래 친구들은 태도나 가치관을 형성하는 데 큰 영향을 미칩니다. 일단 또래 집단 자체가요, 어떤 특정한 가치관을 공유하는 애들의 모임이에요.
거기에서 생각이 다른 애들은 거기에 그 안에 계속 있을 수가 없어요. 자기 생각을 바꾸든가 아니면 그 집단에서 나가든가 둘 중에 하나죠. 그리고 또 하나가 요 시기 청소년기의 애들은 공통적으로 부모가 맞아? 부모님이 하는 얘기가 틀릴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근데 그 대안이 없는 거예요. 근데 이 또래 집단에서 부모님이 하던 얘기하고는 좀 다른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요걸 받아들이면 되겠네. 부모님 얘기 대신 이라는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이제 문제는 이게 부모님의 말씀과 또래 집단이 추구하는 바가 그냥 약간 다른 정도면은 상관이 없는데 둘이 완전히 정면으로 충돌하는 경우가 생길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어떤 아이가 부모님은 독실한 기독교도 집안이에요. 그런데 아이가 우연히 뭐 자기가 마음에 드는 여자친구 혹은 남자친구를 따라서 들어간 그 동아리나 그룹이 불교 동아리예요. 이런 식으로 일이 되면 이제 로미오와 줄리엣이 따로 없는 상황이 펼쳐지겠죠. 그러니까 이게 그냥 종교의 문제만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이민자 가정에서는 특히나 이런 문제들이 그냥 일상적으로 일어납니다. 대개의 경우 그 다른 나라의 이민 간 부모님 세대는 거의 그 이민 가기 직전에 자기 나라 본인 고국에서의 가치관을 그대로 유지를 해요. 그래서 미국에서도 미국에 사시는 이민 1세대 이젠 거의 살아계신 분이 많지는 않지만 어쨌든 이민 1세대는 그 한 1950년대 사고방식을 그대로 가지고 계세요. 근데 이제 그 집에서 태어난 아이들, 그래서 자기가 이민한 나라의 또래 집단하고 같이 익숙하게 살고 있는 아이들은 그 부모님의 가치관하고 완전히 다른 거죠. 그러면 이제 집안에서 온갖 갈등이 벌어지고 넌 더 이상 내 자식이 아니다. 뭐 엄마는 평생 그렇게 살아요. 뭐 이런 식으로 하면서 막 파탄이 나고 난리가 나는 일이 벌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 또래 집단의 기능은 정서적인 안정감을 제공을 합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청소년기는 정말 불안한 시기예요. 내가 계속 변하고 있는데 어떻게 변화하는지 모르겠고 결과가 어떻게 될지도 모르겠고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지도 모르겠고 모든 게 새롭거든요. 근데 그리고 이제 이런 상황에서 부모님은 내가 사춘기 이전에 보였던 모습들에 대해서는 잘 알고 있지만 사춘기 이후에 나한테 일어난 변화에 대해서는 전혀 이해를 못하는 것 같고 전혀 도움이 안 돼요. 그럼 누구한테 이런 의문들, 불안한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될지를 누구한테 물어보느냐? 부모한테 물어볼 수 없을 때 그때 또래 집단이 대답을 해주는 거죠. 그래서 또래 집단으로부터 수용되고 인정받는 게 이 시기 청소년들한테는 부모님한테서 인정받는 것만큼이나 혹은 그것보다 훨씬 더 중요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 친구들한테서 왕따 당하는 아이들이 부모님한테 얘기를 안 하잖아요. 안 하는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그게 이제 부모님이 신뢰를 잃어서라고 자책하실 수도 있는데 사실은 청소년기에는 늘 그렇습니다. 그게 거의 자연스러운 반응이에요. 또래 집단에서 일어난 일은 부모님한테 얘기해봤자 도움이 안 된다. 부모님이 나한테 그러니까 다른 일들도 그랬기 때문에 이것도 얘기할 수가 없다라고 스스로 생각을 하고 이건 이 안에서 그 또래 집단 내에서 해결을 해야 된다라고 스스로 생각을 하게 돼요. 그리고 왜 그러냐? 내가 이 집단에서 내쳐지면 나는 끝난다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또래 집단으로부터 소속감을 유지할 수 있고 그리고 인정을 받아내기 위해선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그게 학대를 당하면서 계속 참는 것일 수도 있고요. 혹은 그 또래 집단 구성원이 요구하는 무슨 비행이나 범죄 행동, 반사회적인 행동에 참여하는 것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또래 집단의 효과가 얼마나 크냐에 대해서 여러 가지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만 그 중에 하나가 미국이나 유럽에서 주로 얘기하는 건데요. 그러니까 미국에서 남자의 경우에는 키가 클수록 그 연봉이 높다는 게 거의 경제학에서 정설입니다. 통계학적으로 다 증명이 됐어요. 사장급 임원, 부사장급 임원들의 키, 이게 체계적으로 차이가 납니다.
사장급 임원이 부사장급 임원보다 평균적으로 몇 센치 이상 키가 크고, 부사장급 임원이 그 중간 관리자급 임원보다는 또 몇 센치씩 키가 크고, 뭐 이런 식으로 평사원들하고는 또 몇 센치씩 키가 크다, 차이가 있다라는 결과가 나오거든요. 이거에 대해서 수많은 학자들이 여러 가지 얘기들을 했어요. 뭐 키가 크면 자존감이 높아진다, 뭐 이런 얘기를 했는데, 이제 이후에 그 발달 심리학자들이 연구한 바에 따르면 중요한 거는 성인이 되었을 때 키가 아니에요. 사춘기, 청소년기 때의 키입니다. 청소년기 때 키가 컸던 애들은요, 어른이 되어서 그 청소년기 때 키 그대로 유지가 되고 있을지라도 마음속에서는 자기가 키 큰 애예요. 그리고 청소년기 때 키가 작았던 애들은요, 나중에 갑자기 막 뒤늦게 성장 폭발이 찾아와 가지고 어른이 됐을 땐 키가 커졌어도 마음속에 어딘가에는 키 작았을 때의 내가 남아 있습니다. 그러면 왜 청소년기에 키가 중요하냐? 청소년기 때 키가 큰 아이들은 키가 큰 남자 아이들은 리더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몸이 크고 힘이 세면 언제든 그 또래 집단에서 리더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리더가 되면 어른들하고 같이 얘기할 기회도 늘어나고요. 또래 집단으로부터 이렇게 대우를 많이 받아요. 그럼 이게 자존감이 저절로 높아지게 되어 있습니다. 또한 어른들하고 대화를 하면서 어른들의 행동이나, 그러니까 어른들한테 인정받는 행동 방식들을 더 많이 습득할 기회도 생기죠. 이런 높아진 그 안정된 자존감하고, 그리고 어른하고 대화하면서 습득한 어떤 사회적 기술, 그리고 또 그 자기 또래들, 자기 휘하의 또래들을 통솔하면서 습득한 온갖 통솔의 기술들, 리더십 기술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이런 것들이 결합이 되면, 그러면 그 아이가 어른이 되어서 사회생활을 할 때 여러 가지로 유리하게 작용을 합니다. 반면에 키가 작은 아이들은 또래 집단에서 인정받기가 쉽지가 않아요. 똑같은 능력을 가지고 있어도 그 아이들은 과소평가를 받고, 그러면 그 또래 집단 내에서의 지위가 낮고, 그러면 자존감이 낮아지고, 그러면 그런 요소들이 결합이 되면 나중에, 그리고 그에 따라서 이제 또래들을 통솔할 기회도 거의 없겠죠. 그런 게 결합이 되면 청소년기 때 키가 작았다는 이유로 이후에 성인기에서 좀 더 불리한 위치를 차지할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이런 게 우리나라 같은 데서는 잘 적용이 안 됩니다.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냐면 저도 키가 작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는 남자아이가 키가 크다는 이유로 리더가 되지를 잘 않았어요. 적어도 1990년대까지는. 리더가 되는 아이의 조건은 뭐냐면 키는 너무 작지만 않으면 되고 공부를 잘하면 됐거든요. 그래서 거의 공부 잘하는 아이한테 모든 게 몰빵이 되는, 공부를 잘해야 학생 회장도 하고 반장도 하고 뭐 리더가 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는, 공부는 못하고 키만 크면 운동부밖에 갈 수가 없는 그런 환경이 주어졌었어요. 그래서 한국에서는 이 키가 클수록 돈을 많이 번다라는 그런 원칙이 잘 작동을 안 합니다. 근데 모르겠어요. 지금은 2000년대 이후에는 작동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게 흥미로운 건 남자아이들에서만 이런 현상이 나타나고, 여자아이들의 경우에 정반대로 청소년기 때 키가 너무 크면 오히려 이제 좀 지나치게 주목을 받고 여러 가지 그 범죄나 이런 뭔가 적절하지 않은 상황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아져서 오히려 자존감이 낮아지고, 그 이후에 성인기의 정신건강이 오히려 불리하다라는 연구들도 있습니다. 어쨌든 이런 것들이 이제 또래 집단의 역할이에요. 그러니까 또래 집단 내에서 내가 청소년기 때 또래 집단 내에서 어떤 지위를 차지하느냐가 그 아이의 성인기에까지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걸 보여주는 사례라고 할 수 있었고요. 그리고 청소년기에 그럼 또래 관계는 어떤 식으로 성장하느냐, 이거에 대해서 제일 지금도 여전히 유용한 통찰을 제공한 학자가 해리스텍 설리반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양반이 이제 신프로이드 학파라고 얘기를 하는데, 원래 프로이드 학파에서는 모든 건 다 성욕이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신프로이드 학파에서는 성욕 아니고 그냥 사회적인 욕구, 친해지고 싶은 욕구, 그런 것도 있어 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그 신프로이드 학파로서 그 자아 발달에 있어서 인간관계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처음으로 체계적으로 설명한 사람이고, 해리스텍 설리반이
이때 처음 제시한 그 중요한 개념 중에 하나가 중요한 타인이라는 개념입니다. significant others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우리에게 우리 주변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그 사람들이 다 중요한 게 아니고요. 그 중에서 특히 나한테 중요하게, 나의 성장에 특히 영향을 미치고 나의 자존감에 특히 영향을 미치는 아주 중요한 사람들이 몇몇 있다. 그 사람들 원래는 엄마, 아빠들이죠. 그리고 내 형제, 자매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나중에는 내 멘토, 스승님들, 그리고 내가 영웅으로 떠받드는 누군가가 있어요. 이게 부모님이 될 수도 있는데 대개의 경우에는 또래 친구이거나 내 멘토 중에 영웅이 있어요. 그 영웅처럼 나도 되고 싶다. 아, 저 사람이 나한테 구원을 줬어. 라는 얘기를 할 수 있는 존재들이 나오게 됩니다. 그럼 설리반의 또래 관계는 어떤 식으로 성장하느냐? 일단 청소년 이전기가 있어요. 이때는 그냥 친하게 지내는 거예요. 친구예요. 그냥 아무런 그 이상의 의미가 없습니다. 그냥 절친들이에요. 같이 깔깔거리고 뭐 지내고 그 같이 뭔가 위험한 일도 같이 겪고 즐거운 일도 같이 경험을 하고 같이 야단도 맞고 같이 칭찬도 듣고 뭐 그러니까 같이 다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 청소년 이전기에 이렇게 하다 보면 유사 동성애를 경험할 수가 있다라고 설리반이 처음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보통 동성애는 성인이 되어서 완전하게 확고하게 굳어지는 건데 청소년기에 그러니까 나중에 어른이 되어서는 동성애자가 되지도 않을 아이들인데 청소년기에만 동성애적인 성향을 보일 수가 있고 그게 자연스러운 과정이다라는 얘기를 설리반이 처음 한 거죠. 그리고 그럼 이 시기에 그 또래 관계가 무슨 의미가 있느냐? 간단하게 말하면 그냥 사춘기 직후에 이제 너무 힘들고 그런데 나만 이런 게 아니다라는 거, 내게도 동료가 있다라는 걸 그런 인식을 느낄 수 있게 해주는 혼자가 아니다라는 거, 그리고 부모님 말고도 내가 의지할 수 있는 누군가가 있다라는 걸 알려주는 존재라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 대개 이때는 동성끼리만 친하거든요. 여자애들은 여자애들끼리 놀고 남자애들은 남자애들끼리 놀아요. 그러면서 남자다운 게 뭐냐, 여자다운 게 뭐냐를 서로 막 배우면서 계속 증폭을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 여자다움이 그게 다라고 남자다움도 그게 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시기에 이제 유사 동성애 판타지라는 건 예를 들면 그 우리나라에도 이 비슷한 소설이나 드라마들이 있어요. 은밀하게 위대하게 해서 보자면요. 주인공 주변에 죄다 남자들이에요. 근데 이 남자들이 전부 이 주인공하고 어떤 애증 관계를 가지고 있거든요. 또 바람의 화원이라는 이것도 정말 옛날 드라마입니다만 이 드라마에서도 유사 동성애죠. 사실은 그 주인공이 남장한 여자인데 이 남장했다는 걸 모르고 남자처럼 대한다라는 설정이지만 사실은 알고 보면 그 배우를 보자면 결국은 동성애잖아요. 이런 그 유사 동성애 판타지를 좀 더 극단적으로 보여준 게 여고괴담의 2편입니다. 2편에서는 정말로 연애 비슷한 행동들을 얘네들이 해요. 주인공들이. 그런데 이게 이렇게 이때 동성애를 행동을 한다고 해서 성인이 되어서 동성애를 하는 게 아니에요. 해리 스택 설리반의 관점에서 보자면 이 시기에는 일단 성적 욕구가 있긴 있어요. 사춘기니까 그 성호르몬이 만들어지고 있고 욕구는 있는데 애들 입장에선 이성에게 그렇게 접근한다는 것 자체가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동성끼리 지내는 건 인정이 되고 이해도 되고 이건 친한 거고 예전부터 내가 익숙한 거고 내가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건데 이성하고의 관계를 뭔가 밀접하게 한다는 건 그러니까 뭔가 괜히 더러운 것 같고 이러면 안 되는 것 같고 이랬다간 큰일 날 것 같고 이제 내가 모르는 미지의 영역인 거예요.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욕구는 있는데 이성에게 그 욕구를 투사할 수는 없는 그런 상황에서 대안적으로 이게 이제 또래 친구들끼리 서로 역할을 연습을 한다는 거죠. 누구는 이제 남자 애인 역할을 하고 누구는 여자 애인 역할을 하는 거죠.
혹은 그게 교환이 될 수도 있어요. 서로가 서로에게 애인에게 해줬을 만한 행동들을 해줌으로써 아, 내가 동성 친구에게 이 정도의 듬직한 애인이 될 수 있다면 나중에 언젠가는 이성 친구에게도 이런 애인으로서의 역할을 해줄 수가 있겠구나라는 자신감을 만들어내는 그런 시기라고 설리반은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청소년 초기의 3대 핵심 욕구를 설리반은 성적 욕구를 충족하는 것, 그리고 불안감으로부터의 어떤 탈출, 개인적인 안정감을 얻는 것, 그리고 최소 한 명 이상의 친밀하고 지속적이고 의미 있는 협조 관계를 얻는 것. 이게 이제 많이 보신 영화겠지만 건축학 개론이라는 영화에서 주인공하고 주인공의 절친인 납득이의 관계가 정확하게 친밀하고 지속적이고 의미 있는 협조 관계죠. 이 관계를 바탕으로 주인공은 처음으로 제대로 된 이성 친구와의 관계를 만들어 보려고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청소년 초기에서 청소년 후기로 이행해가는 과정을 보여주는 거라고 할 수 있는데, 흥미로운 건 이 영화의 배경은 대학교 1학년생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한국의 청소년들이 어느 정도는 발달 지체라고 이 영화에서는 얘기를 하고 있는 셈이죠. 그리고 청소년 후기가 되면 이제 비로소 이성관계로 이행을 합니다. 동성우정, 동성 친구들 있지만 그 친구들은 저기 일단 밀어두고 이성 애인과 그것도 좀 더 밀접하고 깊은 관계를 만들어가면서 아, 이런 걸 하면 해도 되고 이런 걸 하면 안 되고 이런 걸 할 때 좀 더 상대가 좋아하고 이런 거 하면 싫어하고 뭔가 화를 내는구나, 뭐 이런 것들을 하나씩 배워가는 겁니다. 근데 이때 만들어진 모든 관계는 오래 갈 수는 없다라는 걸 어른들은 알죠. 아이들은 모르지만. 그래서 요 시기에 이제 오래 갈 수 없는 걸 오래 가도록 비현실적으로 노력하는 걸 막게 하는 거. 그게 이제 타인에 대한 무조건적인 숭배나 비하나 뭐 이런 거를 그런 상황에 빠지지 않도록 도와줄 누군가가 필요합니다. 그러려면 이 사람하고 이전부터 신뢰관계를 형성했던, 그게 멘토가 될 수도 있고 절친이 될 수도 있고, 어쨌든 누군가가 야, 그건 좀 오바야, 야, 그렇진 않아, 야, 세상에 남자는 많아, 세상에 여자는 많아,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줄 수 있는 누군가가 필요해요. 그리고 그걸 설득력 있게 전달해 줄 수 있는. 그리고 이런 관계들이 결국은 우리가 성인이 되었을 때 인생 구조를 만듭니다. 아서 밀러라는 극작가의 얘기를 예를 들자면, 이 사람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사회는 인간 속에 존재하며 인간은 사회 속에 존재한다. 당신이 그의 사회적 관계 및 현재 그를 만든, 그리고 현재 그가 아닌 어떤 존재가 되지 못하게 방해한 사회적 힘을 이해하기 전에는 당신은 무대 위에서 진실되게 그려진 심리적 실체를 창조할 수 없다. 물고기는 물 속에 있으며 물은 물고기 속에 있다. 무슨 얘기예요? 물은 물고기 속에 있다고. 그러니까 사실은 물고기의 구조를 잘 이해를 하면요, 얘가 어떤 환경에서 자랐구나, 어떤 환경에서 살고 있겠구나라는 걸 알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발달 심리학적으로 얘기하자면요. 그렇잖아요. 어떤 아이가 하는 행동을 보면요, 그 집안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잘 알 수 있죠. 저도 엘리베이터에서 만나는 여러 아이들을 보면 아, 그 집에서 지금 부모가 엄마는 남편한테 무슨 얘기를, 어떤 말투로 얘기를 하고 남편은 또 아내한테 어떤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겠구나라는 걸 다 보입니다. 선생님들도 그게 보이실 거예요. 그 학생들을 만나보면. 그러면 이제 걱정되는 집안들이 보이겠죠. 그러니까 인생 구조라는 건 결국 이런 겁니다. 나한테 중요한 significant others, 그 사람들을 한번 떠올려 봐라. 내 주변에 나한테 제일 중요한 사람이 아빠, 엄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중요한 게 친구하고 동생. 그 다음에 선생님이고 내가 하는 게임, 뭐 이런 거다. 이게 이제 아동기의 인생 구조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럼 성인기에는 어떻게 변해야 되느냐? 내게 제일 중요한 사람이 아내 혹은 남편, 배우자하고 내 친구들이다. 그것도 직장의 동료일 겁니다. 그리고 이제 내가 하는 일, 그다음에 나와
친한 선배나 후배, 그 다음에 부모는 중요하긴 하지만 그 중요도가 아내나, 그러니까 내 배우자나 내 친구보다는 덜 중요한 어떤 수준으로 낮아져야 되겠죠. 이러면 성인기에 진입했다고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만약에 성인이 되었고 나이도 성인이고 직장도 가지고 있고 결혼도 했는데 여전히 부모가 내 인생 구조에서 제일 높은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그러면 성인인데 어떤 면에선 성인이 아니다 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인생 구조라는 게 결국 그 또래 관계나 친구 관계의 얘기인데, 그 인생 구조가 왜 바뀌느냐 하면 내가 성장해서, 그리고 내 역할이 바뀌어서 바뀔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인생 구조가 바뀌는 과정이 우리가 성장하는 과정입니다. 이게 처음 일어나는 시기가 청소년기고 일뿐이지, 사실 우리는 지금도 계속 인생 구조의 변화를 겪고 있어요. 그런 면에서 청소년들한테만 해당되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런데 이런 얘기는 할 수 있죠. 우리가 처음부터 독립하기란 불가능한데 단지 의존하는 대상을 바꿀 뿐이고, 그럼 어떤 대상에게 의존을 하느냐? 중요한 타인들한테 의존을 하는 거다. 그러면 그 중요한 타인들은 어떻게 만드느냐? 내가 또래 친구에게서 찾아내든 혹은 뭐 어디에선가 찾아낼 것이다. 그래야지 내가 성장할 것이다. 그럼 그 중요한 타인들, 그러니까 나에게 더욱더 중요한 사람, 나에게 더 많은 영향을 미치는 사람, 예를 들면 친구나 멘토나 연인, 그리고 스승님이 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그 선생님이 중요한 이유가 그거잖아요. 제가 만난 청소년들, 그리고 제가 읽은 청소년들 사례를 보면 어떤 청소년은 정말 구원을 받아요. 학교 폭력에 시달리고 정말 갈 길을 못 찾고 있다가 구원을 받습니다. 누가? 스승님이, 선생님이 그 학교 폭력에 시달리는 나를 제대로 발견을 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해 줬을 때, 그때 구원을 받고 그제서야 사람에 대한 믿음을 되찾아요. 그리고 살아갑니다. 근데 어떤 아이는 이제 적절한 도움을 받지 못했을 때 정말 절망을 하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우리가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남들한테 다 영향을 미치잖아요. 선생님들은 특히나 더 많은 아이들에게, 물론 요즘은 이제 인터넷 강의도 일반화되어 있고 뭐 사교육도 더 많아지고 있어서 선생님들의 영향력이 적어졌다고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만, 오히려 그 사교육이나 인터넷 강의가 커버하지 못하는, 그런데도 아이들한테 되게 중요한 정체성이나 성장, 인생 구조의 측면에서 보자면 선생님들이 그 영역에서는 부모님보다도 더 중요한 존재가 될 수도 있습니다. 사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교육을 받으시는 거겠죠. 그래서 그런 중요한 타인이 되는 좋은 선생님들이 되시길 바라면서 이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